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세 번째 페이지. 연차로도 미터법으로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임시편집장 송인찬입니다. 역사, 과학, 괴물, 그리고 식탁 위의 미학까지 잡지사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소화하는 전천후 필진이십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저도 사실 공대생 출신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항상 그 과학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전공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전기전자를 전공은 했지만 좀 손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오늘 또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래도 마음속에 그 과학과 공학에 그 불꽃이 불타고 있을 것이다. 아직 아직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저번 주에도 이제 살짝 좀 얘기를 흘려주신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의 주제가 다름 아닌 치킨. 네.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이 또 이제 일요일마다 그 곽재식의 일요 요리 해가지고 요리 사진으로 SNS에 올리시는데 그런 걸 하고 있죠. 네, 치킨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어떤 치킨 한 치킨이었습니까? 2번 정도 만들어 본 적 있죠. 2번이나. 조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치킨을 이제 기름 속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치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집에서 만들어 보면 기름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기름이 여기저기 튀고 기름 그 증기가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묻고 해가지고 그 만드는 노력과 주변이 많이 이렇게 오염되는 것 대비 그렇게 결과가 뭐 많고 좋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통 치킨이 아닌 좀 이렇게 약식 치킨으로다가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약간 전 부치듯이 그러니까 그런 전 부치듯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기를 좀 얇게 해야지 좀 전부 튀기듯이 해도 튀기듯이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닭 가슴살만 사다가 닭 가슴살을 조금 얇게 썹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겟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얇게 썰어가지고 그거에다가 이제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전 부치듯이 이렇게 하면 좀 전 부치는 건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그러면서도 치킨 맛이 비스무리하게 나는 약간 그런 것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 의외로 괜찮았어요. 만약에 맛 평가를 해주신다면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왜 이렇게 박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본 치킨은 제대로 튀겨도 한 2.1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노력과 적은 오염으로 오히려 높은 거네요, 점수가. 비슷하게 그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단골집에서 직접 이제 오랜 경륜을 갖추신 사장님께서 튀겨주시는 그런 5점짜리 치킨과는 현격한 격차가 있으나 뭐 그 정도로 달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느꼈죠. 그 치킨이 이제 종류가 많은데 좀 개인적으로 양념, 뭐 후라이드, 뭐 아니면 간장 어떤 쪽을 좀 선호하시나요? 뭐 이제 국룰 아니겠습니까? 반반무만이. 국룰 아니겠습니까? 반반무만이. 약간 좀 주문 같은 느낌만 저도 들죠. 반반무만이, 반반무만이. 반반무만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벌써 좀 됐죠. 안성기 배우님이 자꾸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안성기 배우님이 출연하시는 영화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좀 살펴보다가 고래사냥 2편을 제가 보게 됐어요. 고래사냥이요? 큰일 났네. 오늘 지금 새로운 편집자님 모시고 너무 처음부터 이야기가 중간에 되는데 고래사냥 2편을 보면 안성기가 무슨 초능력을 자기가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초능력이요? 네. 그러면 초능력을 쓰기 위해서 무슨 주문을 외우거든요. 주문을 외우는데 뭐라고 주문을 외우느냐? 하파타카 자자아사 바마라 다나가 이런 주문을 외워요. 거꾸로 외우는 거네 이거. 가나다라 마바사를 거꾸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를 거꾸로 하파차카 자자아사 다나라 뭐 이렇게 외워요. 아마가 다나 하거든요. 되게 좀 묘한데 그런 것처럼 반반무만이 국룰이다. 반반무만이 약간 좀 이거 CBS에서 너무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하여튼 그런 마법의 주문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곽 작가님과 이제 치킨 이야기를 하면 치킨과 닭에 대한 3종 세트가 또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썬킴 선생님하고 다룬 치킨의 역사편도 있었고요. 이정모 관장님하고 다룬 닭에 대한 잡지식 편도 있으니까 저희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다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좀 치킨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국내 치킨 산업이 발전해온 이 배경,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썬킴 선생님께서 이게 대략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급이 안 된 내용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썬킴 선생님께서 이거의 기본 줄기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 치킨이라는 음식이 현대 우리가 먹는 치킨하고 제일 비슷한 게 자라나는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 남부에서 탄생한 음식을 기본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비슷하게 닭을 어디에 이렇게 튀겨 먹는다 이런 거는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중국 음식에도 뭐 라조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 맞아요. 그리고 그때도 썬킴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조선 전기에도 산과 요록 같은 그런 그 시대의 요리책을 보면 포계라고 해가지고 포계. 예, 여기서 포는 이제 약간 볶는다라는 약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닭볶음인데 네. 닭볶음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치킨에 조금 더 가까워요. 조금 더 튀긴 거에 가까워요. 네, 조금 더 튀김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치킨 요리가 그렇게까지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게 조선 전기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을까요? 뭐가 좀 안 됐기? 지금은 치킨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정말 최근에 작년 말이었던가 금년 초였던가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해외에서 해외에 사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뭐 교포라든가 건너가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식 음식 중에 한식 제일 좀 친숙하게 여기고 많이 소비하는 게 뭐냐라고 조사를 하니까 1위를 한국식 이 양념치킨을 1위로 꼽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비빔밥 이런 거는 비빔밥 아닌 2위였어요. 거예요, 이제. 2위. 2위. 그래서 비빔밥이 3위였어요. 2위가 김치였고. 김치. 그래서 양념치킨도 뭐 이렇게 조사하는 당국에서도 지금 이제 한식으로 분류하는 이런 시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 뭐 조리법이 비슷한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튀김옷 포개 조리법을 보면 튀긴 옷을 다 입히지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를 따로 이렇게 뭐랄까 소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막판에 이렇게 묻혀 가지고 한번 이렇게 붙이듯이 슬쩍 슬쩍만 살짝 그런 하거든요. 느낌이구나. 처음부터 다 이렇게 튀김옷 입혀가지고만 하지 않고 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요리법이 더 원초적인데 그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었거든요. 한 500년 이상.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가 치킨 유행이 막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 현대적인 치킨은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조금 땡겨보면 양념치킨의 탄생으로 보면 70년대 말 80년대 초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한 500년 가까이 치킨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발전이 없고 정체 상태에 있다가 그랬다 50년 만에 확 좀 뛴 거네요. 갑자기 훅 올라온 거예요. 왜 옛날에는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옛날에는 뭐 달걀 없었을까?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기름이 부족했나요? 역시 엔지니어링 역시 이게 공학적 맞아요. 한 건 했습니다. 기름을 싸게 많이 구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유럽권에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는 기름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올리브 같은 거 따면 거기서 기름 짜면 기름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싸게 기름을 많이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물들이 잘 없었어요.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를 짜면 기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기름이 그렇게까지 풍부하지도 않거니와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거는 온도를 높이 올리면 발연점이라고 하죠. 일정 수준의 온도 이상이 되면 연기를 내면서 타는 듯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뜨겁게 오래 튀기는 요리를 하기에는 되게 좀 부적합해요. 그러면 포개가 나온 것도 약간 좀 그런 배경이었을까요? 그랬을 수 있죠. 기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름에 오래 튀기는 요리를 하기 어려워서 뭐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현대에는 어떤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콩기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콩으로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 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게 기름지다라는 느낌을 별로 많이 안 갖잖아요. 맞아요. 뭐 두부를 먹는다거나 콩밥을 먹을 때 이럴 때 기름지다는 느낌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콩 속에 대두라고 하죠. 기본 콩. 콩 속에 지방질이 사실 꽤나 많이 들어있는데도 그게 그렇게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짠다고 해도 기름이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짜면? 그냥 짜면 기름이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참기름, 들기름 짜듯이 그냥 짜가지고는 콩을 짜가지고는 기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현대적인 새로운 공법이 등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고 새로운 공장을 돌려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는 방법이 들어온 이후에야 콩을 통해서 거기서 대량의 질 좋은 식용유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가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거 기름을 따로 어떤 특별 편에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경상남도 지금의 창원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대규모 공장이 가동되면서 많은 양의 기름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그전에도 그러니까 콩기름이요. 그전에도 콩기름 공장이 조그마하게 있긴 있었는데 70년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엄청나게 내보내면서 기름을 사 쓰기가 쉬워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급격하게 이렇게 뭔가 치킨을 튀기는 듯한 요리가 발전할 수가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60년대 우리나라에 치킨 비슷한 게 통닭 비슷한 게 이런 게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치킨이란 말도 안 쓰고 주로 통닭이라고 했죠. 옛날 생각을 통닭. 해보면 한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냥 양념 통닭, 통닭 뭐 이런 말 아니면 뭐 프라이드 뭐 통닭 이런 말 많이 썼는데 맞아요. 그랬던 것 말이 같은데. 이제 살짝 통닭이라고 하면 이렇게 튀김옷을 안 입혀서 튀긴 거를 지칭하는 말로 좀 더 구분해서 부르다 보니까 요즘은 치킨이란 말이 많이 쓰도록 좀 바뀌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6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의 치킨하고 비슷한 그런 걸로 많이 소비하던 거는 달게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굽는 그러면 좀 이제 기름 때문에 겉면이 약간 바삭바삭해지고 튀김옷 같은 걸 많이 입히지도 않고 양념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주로 이제 전기구이 통닭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전기 오븐 같은 데다가 주로 이제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있는데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빙글빙글?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 길가에서 트럭 같은 데서 그런 거 돌리면서 판매하는 데들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치킨 같은 그런 모양이 되고 그게 이제 70년대에 기름이 더욱더 많이 활용되게 되면서 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프라이드 치킨이 대중화가 되고 거기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양념 치킨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킨의 모양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제가 듣고 싶었어요. 이거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제 치킨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통닭에서 치킨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친 게 미국 남부 지방에서 탄생했던 치킨. 뭐 우리나라의 프랜차이로도 유명한 그 샌더스 대령님, 그분이 제일 이렇게 마스코트로 켄터키 뭐 이런 지역에서 유명한 그 미국 남부 지방의 이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게 우리나라의 치킨의 이 발전과 탄생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썬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때도 이거를 대략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국 남부의 이런 치킨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줄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온 닭 요리를 이렇게 튀겨 먹는 방식의 그런 요리를 만드는 문화가 미국에 들어온 거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 들어온 음식이 거기에 좀 결합되면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또 다른 한 군데에서 들어온 음식의 비슷한 원형 같은 게 지금도 꽤나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하고 좀 가까워야 되나요? 그게 이제 함정이죠. 별로 가깝지 않아요. 이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치킨의 뭐 할아버지 뻘이죠, 그죠? 미국 남부의 치킨이 건너와서 한국 치킨이 된 건데 그 미국 남부의 치킨이 영향을 받은 곳이니까 한국 치킨이 할아버지 뻘쯤 할아버지 뻘쯤 되는 곳인데. 그러네요. 그게 뭐 여러 나라의 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도 그 형태가 비슷하게 남아 있는 나라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앙골라입니다. 앙골라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앙골라 아프리카 아닌가요? 아프리카 남서부 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아프리카 남서부에 보면 프리프리 치킨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프리프리 치킨. 프리프리 치킨이 튀김옷을 이렇게 입혀서 하는 방식은 아닌데 치킨을 이렇게 볶으면서 그 양념을 이렇게 해갖고 볶거든요. 양념을 써요? 그래서 이게 여기 어떻게 튀김옷만 잘 입히면 한국 치킨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요리를 프리프리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앙골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아주 좀 좋은 그런 치킨 요리를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미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느냐? 왜였을까요? 왜 그것도 미국에서도 남부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좀 슬픈 역사였던 노예 무역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잡아가지고 미국에서 부리다 보니까 그때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있던 그 요리의 조리법하고 비슷한 그 조리법을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닭 요리 만드는 방법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미국 남부식 치킨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닭 이런 치킨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흑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지나가다가 그런 이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하는 가게 같은 데 보면 괜히 이제 뭐 사진 같은 걸 붙여놓으면
보통 이렇게 흑인 주방장 같은 사람이라든가 마스코트를 뭐 이런 흑인 아저씨나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하고 그런 있는 상징성이 좀 있네요. 그런 거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순댓국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음식을 장사하는 가게가 있다라고 하면 좀 거기에 어울리는 약간 뭐 할머니 이런 그쵸. 한국의 할머니 이런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면 좀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나타내는 어떤 사람이 좀 있거든요. 음식에 네. 맞는. 미국에서는 이 치킨이 약간 흑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치킨의 맛을 처음 보여준 것은 아마도 모르긴 해도 6.25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싸웠던 미군 병사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흑인 병사들이 한국에서 뭐 닭요리 이런 거 먹다가 이거 좀 이렇게 튀겨보면 더 맛있는데 알고 있는데 나는 고향의 맛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참고로 커널 샌더스는 그 KF 땡의 창립자. 네,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양념치킨 아까 말했다시피 좀 K푸드로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 양념치킨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념치킨에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한다, 뭐 치맥 페스티벌을 한다, 아니면 뭐 우리가 치킨의 본고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주장하는 도시로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요? 네. 그래서 대구에 뭐 치킨 관련된 뭐가 많아요. 이리저리 보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사실은 이제 대구에서 그걸 약간 선점했기 때문인데 대구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지방 지자체 뭐 이런 데서 치킨을 우리는 좀 밀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그런 이유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양념치킨의 최초 탄생지가 대구라고 보는 의견이 제일 주류 의견입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거예요, 양념치킨? 네. 얼마 전이죠. 2025년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2025년 12월 30일에 정말 수많은 한국인에게 많은 기쁨을 주신 어떤 뛰어난 현대의 발명가라고도 할 수 있으실 윤종계 사장님이 74세를 일기로 작고를 하셨어요. 얼마 안 됐죠. 작년 12월 30일이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양념치킨 창시자를 거론할 때 뭐 몇 가지 후보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후보에 못 들지만 내가 사실 양념치킨 개발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전국에 뒤져보면 꽤 많고 혹시 뭐 정말로 그냥 솔직하게 그런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상 내가 우리나라 치킨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보성으로 알려드립니다. 저 댓글 달아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일 많은 좀 자료가 있고 주변에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비교적 제일 많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윤종계 사장님이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1970년대 후반에 대구에서 통닭집을 개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냥 통닭집.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튀김옷을 안 입힌 거 혹은 튀김옷을 입힌 거 이런 여러 가지 통닭들을 개발해서 팔고 있다가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뭔가 더 맛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 주변에 그 이제 시장통에 다니던 사람들 입맛에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묘하게 입 짧은 사람들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한 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 마침.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한 그 치킨이 좀 잘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느끼함 없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양념을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을 했는데 느끼함을 잡기 위해서니까 약간 짠맛, 매운맛 이런 걸 많이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네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의 양념 통닭하고 비슷한 걸 개발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대요. 좀 맛이 없다거나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반응이 잘 안 좋다거나 안 어울렸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장통의 할머니께서 그렇게 소스를 만든다고 고생을 하는 이 윤종계 사장을 보더니 거기에 물엿을 좀 넣어봐라. 그러면 좀 질감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엿을 넣으면서 소스를 좀 개선을 해봤더니 방향성이 딱 잡힌 거예요. 약간 그 찐득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념 치킨의 그 질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게 물엿에서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그 어느 할머니, 그 할머니 이름도 어디 남아 있는 자료가 저는 못 찾았어요. 아니 숨은 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할머니 되게 중요하신 역할을 한 분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치킨의 양념 치킨의 바꿔놓으신 분이네요. 그 어떤 뭐 어머니까지는 아니라도 한 이모 정도는 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런 분이 계신데 그 아이디어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양념치킨 양념이 탄생을 하면서 양념치킨이라는 게 대구의 시장통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이분이 장사가 잘 되셔가지고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키우셨거든요. 오. 그래서 한때 되게 크게 성공을 했어요. 네. 생각을 해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음식점 영업을 한다라는 게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음식점 중에 프랜차이즈가 뭐 웬만하면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네. 동네도 많이 있는데 70년대 80년대 초에도 뭔가 이렇게 본사가 있어가지고 본사하고 거래를 하면 음식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재료도 다 수급을 해줘가지고 좀 편하게 음식점을 차릴 수 있다 이런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초기에 치킨이라는 그것도 양념 치킨이라는 네. 요 품목으로 그거를 밀고 나와가지고 크게 성공을 거두셨어요. 약간 좀 자신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네. 확인됐으니까 요거 신선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줄 서서 사 먹더라. 네. 이게 바로 80년대 두쫑쿠다. 약간 이런 느낌 받으셨겠죠. 물론 뭐 미래에 두쫑쿠가 유행할지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어떤 도약 이런 거를 가져온 계기를 만드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뭐 이분도 뭐 여러 가지 뭐 부침은 많으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성공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성공이 대구 지역의 명물로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화된 사업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전국에 퍼지다 보니까 네. 이거는 뭐 장사를 잘한다 수준이 아니라 점포를 많이 내면 낼수록 가맹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회사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 이거를 퍼뜨리려고 되게 일부러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원조니까 우리 집만 찾아오세요라는 식으로 영업을 한 게 아니라 네. 이 비슷한 양념치킨이라는 이 맛을 전국에 최대한 많이 뿌려보자라고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야. 그렇다 보니까 삽시간에 정말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양념치킨이라는 게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비슷한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생긴 거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영업을 하는 치킨집 숫자만 3만 1,000개 이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그 썬킴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는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매장수 전 세계 매장수를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수를 다 합친 게 더 많다. 야. 우리나라 내부에만 있는 그 좁은 땅 안에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치킨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진 상황이고요. 네. 이것도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0년경에 사실은 이 치킨집 수가 어떻게 보면 최정점에 달했던 시기가 좀 따로 있었어요. 2020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만 1,000개라는 숫자는 프랜차이즈만 집계를 한 거잖아요. 일반 그 개인 자영업은 네, 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뭐 인디펜던트라고 할까요? 독립적으로 자기가 개발한 건 뺀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독립적인 걸 합치면 숫자가 몇 천 개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이 독립 하고 프랜차이즈를 다 합쳤을 때 치킨집 숫자가 4만 2천 개에 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4만 2천 개. 그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치킨 산업의 최정점이었을 때죠. 네. 그 후에 요즘 자영업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인디펜던트 독립으로 직접 자기가 그런 프랜차이즈 없이 하는 데는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 후에 프랜차이즈는 그래도 조금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프랜차이즈만 3만 1,000개 그럼 독립까지 합치면 지금은 4만 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대구에서 뭔가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짧게 할게. 짧게 하나만.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치킨 업체들이 지금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아직은 아니에요. 네, 막 한국 치킨 열풍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도 진출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중국은 중국 자체 치킨 업체들의 왜냐하면 중국에 전통적으로 하던 다양한 닭고기 볶음 튀김 형태 요리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거하고의 이런 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중국 자체 치킨 프랜차이즈도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꾸준히 진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뭐 예를 들면 남미의 뭐 콜롬비아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언젠가는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에도 CBS라는 방송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BS는 이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뭐 이런 방송국이라는 뜻일 거고 미국의 CBS의 C는 혹시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설마 뭐 콜롬비아 나와서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 왜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라는 말이 콜럼버스의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 뜻의 뿌리를 해보면 그러네. 그래서 원래는 콜롬비아라는 말이 그냥 콜롬비아의 땅, 즉 아메리카라는 뜻이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려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별칭으로 부를 수 있고 신라도 약간 한국 느낌 나고 이렇듯이
그래서 콜롬비아가 원래는 아메리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말. 그래서 미국의 영화사 중에도 콜롬비아라는 영화사가 있고 방송국 중에도 콜롬비아 방송국이라고 해가지고 CBS라는 이름을 만든 건데 네. 지금은 그 뜻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CBS는 그냥 CBS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콜롬비아 방송국이라고 하면 진짜 콜롬비아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의 주제하고는 상관없고 콜롬비아에서도 요즘은 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더군다나 하나만 그 좀 여기 얘기 짧게 끝낼게요.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도 우리나라 한국식 치킨이 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크게 성공했다기보다는 그 저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샤롯데라는 인물의 이름을 이용해서 브랜드를 지은 우리나라의 신격호 회장님이 창업하신 그 껌 파는 회사로도 껌으로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유명한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버거 프랜차이즈가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 뭐 이거 없으면은 한국이 아니다. 시골에도 뭐 이거 다 있다. 한국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베트남으로 건너가가지고 처음에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미국 프랜차이즈 뭐 워낙에 햄버거에선 강하니까. 그래서 되게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더군다나 베트남 사람들이 햄버거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도 좀 있대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통의 반미가 약간 안에 고기도 들어있고 빵도 있고 하고 햄버거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 보니까 햄버거 왜 먹어 반미 먹지 약간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샤롯데 그분 이름 딴 그 브랜드가 좀 헤매고 있다가 과감하게 치고 나간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매장에 가면 치킨 메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키지는 않죠, 그죠? 근데 그쪽으로 베트남에서 밀어봤대요. 아 치킨으로? 근데 그게 잘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외국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그 한국 그 회사가 제일 잘 됩니다. 무슨 미국의 유명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샌더스 선생님이 창립하신 그런 데보다 더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런데 거기가 버거 파는 가게가 아니고 치킨 파는 가게. 사실 그 프랜차이즈에서는 치즈 스틱이 제일 맛있는데 치즈 스틱 가게도 아니고 치즈 스틱이 최고입니다. 거기는. 치즈 스틱 가게도 아니고 치킨 가게로 베트남에서는 샤롯데가 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또 재밌는 점이죠. 이제 좀 다음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국내 양계 산업의 특징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양계 산업은 이건 따로 한번 양계 산업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한 가지 측면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어지던 것에 비해서 90년대 이후에 급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요. 일단 규모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길러지고 있는 닭 마리수가 대충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이거는 대충 몇 마리 정도? 천만으로 가야 될까요? 1000만 단위? 단위는 일단 좋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많습니다. 단위는 하여튼 그 단위로 생각하셨다는 거는 대충 그래도 역시 공대 숫자에 강해요. 5천만 하겠습니다. 5천만. 1억 5천만 마리 정도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키우는 시도를 꼽아보면 전라북도에서 3,800만 마리 정도를 길러서 제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 이상이네요. 경기도에서 그 다음으로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마리 정도를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충 잘라가지고 절반 정도가 이제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 기르는 거고 절반 정도가 달걀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9천만 마리 정도를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잡는 닭 마리수는 몇 마리 정도 될까요? 1년에. 아까 고기 그쵸 1년에 다시 나오는 것까지 하면은 이것도 한 1000만 마리 정도 되나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잡는 닭 마리 숫자는 보통 10억 마리 이상을 봅니다. 10억 마리요? 그러니까 1억 5천 마리가 있는데 언뜻 들으시면 기르는 닭 마리 숫자가 1억 5천 마리인데 어떻게 10억 마리를 잡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이 양계 산업의 어떤 규모와 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서움마저 느낄 수 있는 게 닭을 병아리가 이 알에서 깨어나면 그거를 뭐 크게 자랄 때까지 키우면 몇 년이고 키울 수도 있겠죠. 닭을 오래 키우면 뭐 6, 7년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닭을 출하할 때까지만 키우면 그때 바로 잡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닭을 평균 32일 정도로 키웁니다. 되게 짧네요. 32일. 한 달? 그래서 닭이 태어나면 한 달 정도 기르고 뭐 좀 더 크게 키우려면 좀 더 오래 기르기도 하고 좀 작게 키우려면 더 짧게 키우기도 하는데 평균 32일 정도 키우면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닭이 한 뭐 8천만 마리 이 정도가 이제 닭고기 위해서 키우는 건데 네. 그게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니까 1년 매달. 12달을 하면 야. 10억 마리 이상을 잡게 되는 거죠. 아니 무슨 모기보다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닭을. 10억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닭 잡는 곳이 마찬가지로 뭐 전라북도 이런 데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어디에 있는 게 크더라. 전라북도에 익산 이런 데 있는 데가 좀 큰 편에 속합니다. 네. 이런 데서는 작게 잡아도 매일 닭을 20만 마리 이상 잡습니다. 20만 마리요. 네, 많이 잡을 때는 30만 마리까지도 잡지 않느냐 이런 통계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마리는 좋게 잡는다라고 한 군데에서 전국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만 커다란 공장처럼 생긴데 하루에 닭 싣고 트럭들이 계속 오는데 네. 거기서 하루에 잡아가지고 고기로 전국으로 나가는 거에 마리 숫자가 20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킨 먹을 때 이럴 때 좀 닭들한테 약간 전 좀 고마워해. 적어도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너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나는 뭐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건 아니더라도 좀 닭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치킨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숫자죠. 그 수입산하고 국내산의 어떤 그런 차이점도 있나요? 수입산하고 국내산의 차이점은 일단 품종 같은 게 다른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산 닭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돼서 바로바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국내산 닭은 주로 이제 냉장 유통으로 신선하게 냉장 유통되는 유통. 거를 네. 중시하죠. 수입산은 멀리 오는 거는 뭐 브라질에서 오는 게 살코기가 많고 등치가 크다라고 해서 브라질은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브라질산 유명하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올 수 있는 가장 먼 곳에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브라질보다 더 멀리 가려고 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더 멀리 가면 지구 반대편으로 좀 가까워지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에서 닭을 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산은 좀 냉동 상태로 들어오는 게 많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이 닭고기 소비 문화의 좀 독특한 점이기도 한데요. 네. 이거는 옛날부터 이런 백숙, 삼계탕 때문에 생긴 문화 이게 그러니까 뿌리도 그런 쪽으로 뿌리가 있거니와 또 이런 치킨 문화 때문에 이게 더 강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닭을 마리로 소비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되게 강합니다. 무슨 무게가 아니라 말이 이 그렇죠.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닭을 부위하고 무게로 소비하는 그런 게 강하죠. 닭 가슴살만 뭐 몇 킬로그램을 산다. 닭 날개를 뭐 몇 개를 사가지고 먹는다. 닭 다리를 뭐 몇 개를 어떻게 하고 쓴다. 이런 게 많은데. 미국에서도 몇 피스로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개라는 단위 같은 걸 사용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닭고기 몇 조각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한 마리면 한 마리 다 못 먹으면 반마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 단위로 우리나라는 많이 소비를 합니다. 삼계탕이나 백숙 이런 거에도 조그마한 닭이 통으로 다 들어있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마리 유통이 되게 많은데 비해서 외국에서는 마리 유통보다는 이 토막으로 해가지고 뭐 부위별로 유통을 하는 무게 단위로 유통을 하는 뭐 이런 게 좀 그리고 부위 개수 단위로 유통을 하는 이런 게 많다라는 것도 수입과 국내의 좀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그 마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닭을 구분할 때 뭐 몇 호, 모호, 6호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것도 관련 있는 건가요? 관련 있죠. 닭 한 마리가 얼마나 큰 닭인가를 따지는 단위가 호수입니다. 호수. 네. 네,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라는 단위는 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단위거든요. 무게로 안 하죠. 미국에서는 호수라는 단위 같은 게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호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호수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호수라는 단위가 한국에서 이렇게 뿌리 깊게 사용되는 널리 사용되는 뭔가를 이렇게 측정하는 단위인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단위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집?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쉬워요. 뭔가 측정하는 단위인데 어떤 체계에서 나온 거겠어요? 야, 이거 진짜 단위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체계로 해야죠. 미터법에서 나온 오, 진짜요? 호수가 사실은 미터법이에요. 미터법. 호라는 게 뭐냐? 호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100g이 1호입니다. 100g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호라고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5호면 몇 g이겠어요? 500g. 500g짜리 닭이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포장하는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닭 발이나 이런 거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상태로 이렇게 했을 때 손질해가지고 포장한 상태로 했을 때 500g이 나오면 5호, 600g이 나오면 6호.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17호까지인가 보든가 그렇습니다. 17호를 넘어가면 17호면 그러면 무게가 얼마겠습니까? 1.7kg. 1.7kg이죠. 그죠? 네. 그 이상이면 그냥 다 17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냥 500g, 600g, 700g 그러니까요. 하면 되지. 네네. 왜 굳이 호수라는 이런 거를 쓰느냐. 왜 그렇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마리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닭 한 마리가 딱 500g짜리 닭이 탄생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겠어요? 닭을 이렇게 30일 뭐 이렇게 키워가지고 잡았는데 네. 무게가 딱 500g이다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500g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쳐주는 겁니다. 5호라고 하면. 5호라고 하면 그냥 500g이 아니라 450g에서 550g을 5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500g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면 네네. 포장이 딱 돼 있고 500g짜리 닭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무게를 달아봤더니 450밖에 안 480g이야. 나와. 네. 그러면 이거 500g이면 거의 480g이에요. 사람들이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당연한 거냐. 그런 마음 누구나 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보세요. 이거 닭이 어떻게 무게를 500g 딱 맞춰가지고 그 몸무게 닭이 뭐 다이어트 하냐고. 목 2개 줄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방지하고자 아예 호수라는 다른 별개의 말을 사용하고 네. 대신에 그 범위를 준 거를 그 호라는 단위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5호는 450g을 넘어야 돼요. 딱 넘어야 450g이면 5호를 안 쳐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450 그러면 뭐 미달인 거죠. 450g이 딱 되면 안 되고 451g이라도 돼야 450점 몇 g이라도 아마 될 거예요. 450g 선은 넘어야 되고 550g까지 551g부터는 6호고 550g까지를 5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치킨은 이것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치킨은 몇 호를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이게 이거 기사 봤었는데. 어렵지 않아요. 한 6호, 7호? 10호. 10호. 너무 작게 잡았구나. 10호. 딱 1kg? 딱 1kg. 네. 한국인이 진짜 미터법의 민족이에요, 우리가. 10호를 쓰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딱 1kg 정도에 맞추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양념도 하고 뭐 이 튀김옷도 입히고 하면 무게 어떻게 좀 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가지고 이 1kg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좀 단가도 줄이고 하게 조금 작게 우리는 나가자라고 하면 9호도 많이 씁니다. 90호를 많이 쓰고요. 가끔가다 뭐 그보다 더 작게 하는 데도 있고. 네. 전국의 4만 개의 업체들을 다 뒤져보면 어떤데 그런 데도 있겠죠. 우리는 과감하게 11호 쓴다고 뭐 이런 데도 있겠죠. 맞아요. 그렇게 홍보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화끈하게 12호 쓴다고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9호, 10호를 전통적으로 많이 썼다라고 하고요. 요즘에 약간은 줄어드는 추세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뭐 보도에서 나오고 있긴 사이즈가 합니다. 줄어들고 있다. 네네. 제작진이 이제 과학 이야기가 좀 궁금하다고 해서 네. 뭐 과학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이미 이번에는 치킨을 튀길 때 그 튀길 때 어떤 맛을 조절하는 좀 과학의 요소. 중요하잖아요. 항상 음식은 과학이다. 네네네. 요것도 기름편에서 따로 해도 좋을 텐데 오늘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풀어드리면 튀길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온도 튀기냐. 네.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온도로 얼마 동안 튀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은 사실은 온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을 때 너무 오래 튀기면 타겠죠. 네, 그쵸, 온도가 낮을 때 너무 조금밖에 안 튀기면 안 익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정해지면 그걸로 인해서 적절하게 튀길 수 있는 시간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온도를 가지고 얼마나 튀겼을 때 제일 타지도 않고 들익지도 않는지 보자라고 하면 시간은 딱 정해지는 겁니다. 온도가 기준이구나. 온도를 어떻게 잡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낮은 온도를 사용하면 그럼 오래 튀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름이 제일 많이 스며듭니다. 여기저기 많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눅눅하고 기름 맛이 나기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온도를 많이 올리면 안 타게 하려면 조금만 튀겨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꺼내야 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좀 뭐 덜 익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특히나 치킨은 이게 통으로 튀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위별로 튀긴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굵직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기름이 잘 안 닿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겉에는 익는데 속에는 안 익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당한 온도로 대체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180도입니다. 180도. 섭씨 180도. 네. 섭씨 180도로 튀기면 그러면 대체로 9분에서 10분 정도를 유지를 하면 딱 다 익는 정도가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기름을 사용하느냐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튀길 때 한 번에 몇 개씩 넣어서 튀기느냐 어떤 정도의 기구에 어느 정도 크기의 기구에 한 번에 몇 개씩 넣어서 튀기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개수가 왜 중요할까요? 뭐 한 번에 한꺼번에 확 많이 튀겨가지고 빨리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개수 왜 중요하죠? 표면적하고 관련 있나?
이거 발상 너무 좋은데요. 표면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도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온도를 아까 180도 정도에 맞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넣기 전에 이렇게 튀김옷 묻혀놓은 그 튀김 재료는 그러니까 그 닭고기는 보통 좀 차가운 상태일까요? 아니면 뜨거운 상태일까요? 차가운 상태. 당연히 차가운 상태겠죠. 그죠? 냉장고에 넣어서 재워놓고 되니까. 했다 그걸 꺼내 온 걸 테니까. 그렇죠. 그거를 굳이 그걸 따뜻하게 품 안에 안고 있다 튀긴다고는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차갑습니다. 냉장고에서 각 꺼낸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집어 넣으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온도가 5도다 10도다 네. 이런 치킨 조각을 기름탕 속에 집어넣으면 180도로 유지되던 그 기름의 온도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 그죠? 그러네요. 그러면 두 번째 조각을 넣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온도를 두 번째 조각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결국에는 그렇게 고기를 다 넣어놨을 때 한동안 180도가 아니라 좀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바뀌니까 시간도 또 바뀌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이 180도 9에서 10분이라는 이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넣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온도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이걸 연구를 해줘가지고 프랜차이즈에서 보통 그 튀김기를 정해주잖아요. 네네네. 이 정도 크기의 튀김기에 기름을 얼마나 넣어가지고 튀길 때는 한 번에 이만큼씩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 마리 넣어라 이렇게 두 번 해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알려주겠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온도를 맞추면 맞는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이게 온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딴 편에 해도 좋은 아이템인데 근데 오늘 한번 써봅시다. 네, 좋아요. 치킨 이런 거 딴 튀김도 마찬가지인데 네. 치킨 할 때 이렇게 하면 막 지글지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 소리가 어떨 때 되게 맛있게 들리는 경우도 있죠. 그죠? 맞아요. 소리가 맛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글지글하는 그게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죠? 그런데 혹시 튀김 요리 이런 거 해보셨나요? 저 옛날에 몇 번 해봤는데 저도 기름이 튀기는 건 줄 알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튀김 요리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처음에 온도를 180도까지 이렇게 올렸을 때 그럴 때는 기름이 평온하게 가만히 있다가 거기에 닭고기를 넣으면 그 순간 그때 지글지글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거는 왜 그럴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거 라면 끓일 때 물이 가만히 있는데 라면 넣었다고 물이 보글보글하는 거 맞아요.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네. 왜 이런 일이 튀김할 때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거 튀김할 때 보글보글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닭고기를 넣었을 때 닭고기 안에 있는 수분이 끓어가지고 빠져나오는 모습이에요. 닭고기 안에 있는 수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글지글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기름이 끓는 게 아니라 꼭 기름 끓는 것처럼 보이죠. 끓는 기름탕이네 다 이러잖아요. 네네. 기름이 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이 끓는 거예요. 닭고기 속에 들어있는. 네. 왜냐하면 물이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 100도에서 끓잖아요. 표준 대기압. 네. 근데 표준 대기압 저거까지 달아주는 거. 맞아요. 이런 게 공대 감성이지. 표준 대기압에서 100도에서 끓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까 기름 온도를 몇 도까지 올린다 그랬죠? 180도까지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물이 아주 빠르게 끓을 수 있는 높은 온도예요. 네. 180도까지 올려도 이런 기름 튀김 요리를 하기 위한 기름은 끓지 않습니다. 보통 200도 이상 올려야지 기름은 진짜로 끓기 시작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가 나오면서 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180도 정도는 끄떡 없어요. 기름 가만히 있거든요. 그냥 뜨거운 이 열기를 전해주는 역할만, 뜨거운 열기를 가진 이 기름이 닭고기 튀김 옷 속으로 들어가주는 그 뜨거움의 전달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뜨거움의 전달자가 돼가지고 튀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 튀김의 그런 질감을 만들어내고 바삭바삭함을 만들어내주는 거는 그 주인공은 의외로 튀김의 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웠던 수분입니다. 수분이 끓어가지고 맹렬하게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빈 공간을 남기고 떠나게 되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180도의 물이 기름이 훅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순간적으로 다 끌어올라가지고 튀어나와 버리겠죠. 마치 김이 폭발하듯이 튀어나오지. 그럼 그게 지글지글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수분이 빠진 자리가 별의별 특이한 모양으로 다양한 공간을 남기게 되면서 울퉁불퉁하게 빠진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바삭바삭한 질감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핵심은 수분이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수분이 얼마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느냐, 튀김 옷을 만들 때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사용하느냐. 네.
그런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을 얼마나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해주느냐. 네. 예를 들어서 뭐 옛날부터 뭐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생활의 지혜 같은 걸로 가끔 나오는 걸로 그런 거 있습니다. 물로 반죽하지 말고 맥주를 물반죽. 좀 타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튀김옷으로 써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더 빠르게 그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더 바삭거리게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수분 조절이 어떻게 이렇게 끓어나오는 반응을 잘 일으키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들 네. 이야기를 하죠. 그 마지막으로 저는 벌써 마지막인가요? 시간이 벌써 이거 할 거 되게 50분이 많이 다 돼갔어요. 나왔는데. 네. 네. 그 제가 이제 저는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네네.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 난다. 이런 속설이 있었나요? 진짜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이제 제작진들끼리 방금 전에 살짝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네. 그죠? 80년대 제작진들은 그런 이야기 있었지라고 알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90년대 이후로는 그거 처음 들어본다. 닭날개 먹는다고 바람 난다면 뭔 말이냐? 부모님도 저한테 이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속설의 배경은 제가 보기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치킨, 뭐 통닭 이런 게 좀 귀하던 시절에. 뭐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너무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또 옛날에는 또 자식도 많고 하니까 네. 특히 애들이 치킨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투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좀 나눠서 먹으려면 네.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형은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이고 동생은 아직도 뭐 중학생이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야, 닭날개 먹으면 바람 난다는데 이러면 동생한테 양보해 주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나눠 먹기 위해서 탄생한 것 같습니다. 닭날개 뭐 먹으면 탄생한다. 아니 뭐 닭날개 먹으면 뭐 바람 난다. 그게 뭐 말이 돼. 버팔로 윙 뭐 이런 거. 버팔로 참고로 버팔로 윙 왜 버팔로 윙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버팔로 윙이라는 게 약간 그 닭날개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버팔로는 그 들소 같은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들소는 심지어 날개도 없어요. 들소 날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버팔로 날아다니는 거? 근데 왜 미국에서는 그 닭날개로 한 그 요리 튀김을 버팔로 윙이라고 왜 할까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닮았나요? 미국의 뉴욕 중가에 보면 버팔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나온 닭날개 요리가 되게 유명하다라고 해서 버팔로 윙이다. 네. 마치 뭐 어떤 게 우리나라는 있죠? 그런 거 뭐 있죠? 대구 통닭 그런 말 잘 안 쓰는 진주냉면 뭐 이런 것처럼 진주냉면, 평양냉면 뭐 이런 거. 뭐 충무김밥 뭐 이런 충무김밥, 것처럼 이렇게 지명을 딴 요리가 그렇게 자리 잡는 것처럼 버팔로 윙 요리인데 버팔로에서 나온 거라서 버팔로 윙이다라고 해서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버팔로에 있는 사람들 다 바람납니까? 이건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닭고기를 하나라도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그거를 좀 갈등 없이 해보자라는 그런 지혜 속에서 탄생한 속설이 아니겠느냐. 되게 훈훈한 속설이네요. 이렇게 들어보면.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튀기는 이야기를 이제 온도 맞추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짧게 해야 돼요. 네. 짧게. 이거 나중에 이거 따로 할 일이 있겠죠. 네. 따로 할 게 있을 테니까 그때 길게 말씀드리고 이번엔 짧게 말씀드리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걸 자동으로 온도 맞춰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게에서는 치킨 가게에서는 온도를 설정을 해주면 그 온도를 일정하게 기름을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그 기능을 갖춘 튀김 기계를 사용을 합니다. 180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계속 튀기면 계속 그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절로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거나 내려주거나 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측정해줄 수 있는 그 측정 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센서, 그렇죠. 뭐 그냥 온도계 꽂아 놓을 수 없잖아요. 그걸로 180도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센서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 자세히 얘기해 주면 좋은데 빨리 끝내라고 하시니까 보통 이제 NTC 서미스터라는 센서를 사용합니다. NTC 서미스터. 네. 그게 망간, 니켈, 코발트 이런 금속을 한번 이렇게 산화시켜가지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도자기처럼 구운 그런 재료를 만들면 온도에 특히나 이렇게 좀 높은 온도에 민감하게 요 정도 그 정도 되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치킨집마다 붙여놓고 치킨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재료가 망가니즈, 니켈, 코발트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소가 원소 기준으로 하면 망가니즈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가니즈, 망간, 뭐 전지, 배터리 이런 거 얘기할 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되게 낯선 원소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망가니즈 사실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치킨을 튀길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고 이 망가니즈를 발견하고 이름을 지은 과학자들이 어느 나라의 과학자들이겠습니까? 스웨덴 과학자. 스웨덴까지 또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우리가 망간 편에서 말씀드렸죠. 셸레 뭐 이런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망간 네.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와서는 이 치킨 튀김하는 온도를 기름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에 사용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치킨으로 시작해서 원소의 소중함까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킨에 대한 잡지식 곽재식 작가님과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